안녕하세요. 뉴비씨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정치 신세계 청취자 여러분, 프로레슬러 김남훈입니다. 오늘도 권수룩 논설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가 아니고 네, 두 번째 연속이죠. 네. 네. 아까 오전이었는 낮에 KTV 출연하시면서 메이크업을 받았는데 한 번 메이크업 받고 지금 세 번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재활용 세탁. 예, 네. 알뜰하시죠? 네, KTV에서 한 거를 쭉. 쭉? 예,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웃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고요. 자, 또 아주 멋있는 사진이 어제 SNS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10월 17일 어제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서울국제항공 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에 참석을 하셔서 항공 자켓을 입고 네. 조종석에 앉은 사진이 그야말로 탑걸이다. 네. 30년 조종사 포스다. 네. 굉장히 어떤 뭐 웬만한 영화 배우들 다 저리 가라고. 다 저리 가라죠. 네. 탑건2 찍는 거냐? 포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 아니었어요. 얼굴이 또 너무 잘생겼어요. 선글라스가 그렇게 잘 어울리니까 진짜. 그러니까 60대 남자 군복 선글라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쁜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지난 우리 9년 길거리에서 많이 봤잖아요. 하도 승질나니까. 그런데 60대 남자 선글라스 군복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완전히 부셔버린. 네. 저도 20년 뒤에는 저런 얼굴이 되어야겠다. 가능하겠죠? 가능할까? 형한테. 알겠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국방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방산비리 척결 그리고 국방개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정말 강하죠. 그래서 오늘은 방위사업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무리한 무기 도입 사업에 제동을 걸다가 대령으로 예편하고 이후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던 국방 전문가 이창희 대령을 모셔서 방산비리 척결과 국방개혁 과제 추진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그동안 어떻게 많이 바쁘셨죠? 뭐 그냥 그 삼각지에 예. 가서 예. 뭐 그냥 국방개혁 자문단을 만들기 위한 기획팀에서 그냥 비정규직으로 네. 일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거죠? 예, 자문위원입니다. 네. 보니까 방산 획득 분과라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 자문단 잠깐 말씀드리면 네. 그 전에 아까 말씀하실 때 저를 대령이라고 하셨는데 지난 1월 31일 날 전역한 예비역 대령입니다. 예, 네. 예비역 대령. 현역 군인은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의해서 네. 국방장관님의 허락 없이는 네. 출연을 못하죠. 못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비역 대령이십니다. 예. 명확하게 예비역이고 현재 신분은 민간인입니다. 민간인. 네. 명확하게 그렇고요. 국방개혁 자문단 아직 정식 출범된 건 아니고요. 네. 그 출범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는 우리 과거에 병영문화 쪽으로 이야기했던 그 군문화 분과가 하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어떻게 싸울 것인가 또 그렇게 잘 싸우기 위해서는 군 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 하는 군 구조 뭐 이런 분야가 하나가 있고 전투 수행 네, 능력을 그렇죠. 네. 증진시키기 위한 예. 분과. 그다음에 또 예. 하나는 이제 이 방산 획득 분야 네. 해서 세 개의 분과를 좀 두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준비를 네.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방산 획득 분과면 무기를 그렇죠. 막 네. 사오거나 네, 우리가 자식 개발하거나 네, 네. 그 관련된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대령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그냥 위원님, 위원님으로 네, 위원으로 위원님. 위원님으로 제가 호칭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은 군에 계실 때 네. 방위사업청에 오래 계셨었죠? 저는 이제 80년 1월 달에 사관학교 네. 입교를 해서 84년 3월 달에 임관을 했고 네. 야전에서 대대장 마치고 네. 국방부 획득실에 예. 연구개발 총괄장교로 근무를 하다가 당시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 지시로 네. 2004년 3월부터 네. 그 국무총리실에 설치했던 국방획득제도 개선단의 간사로 일을 하면서 방위사업법을 만들고 방위사업청을 만드는 그 실무를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에는 청장님 비서실장도 한 1년 하고 네. 그리고 또 뭐 전략혁신기획단 쪽에서 정책 업무 주로 하다가
2008년, 9년, 10년도에는 방위사업청을 떠나 있었고, 뭐 2011년도 1월 1일부터 다시 방위사업청에서 근무를 쭉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위사업청은 정말 그 노무현 대통령의 나름 역작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3년도에 국방부에서 이 획득 분야에 근무하시던 고위직 분들의 그 수뢰 사건이 발생을 해서 네. 그 사건을 이제 수사하고 처리하는 과정 중에 뭐 아시다시피 뭐 율곡비리 사건이라든가 네. 뭐 린다김 사건 어떻게 매 정권마다 이 국방 획득 분야는 그런 그 비리와 문제가 발생하느냐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 그걸 한번 마련을 해봐라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게 지금 방위사업법을 새로 만들고 방위사업청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했던 거고요.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 생각에 그때 제도 개선의 목적 자체가 방위사업청이라는 별도 조직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었느냐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명확하게 이 국방 획득 분야의 투명성, 효율성, 다음에 그곳에 일하는 사람들의 전문성, 네. 그리고 그 결과로 국방 연구 개발이나 우리 방위 산업의 경쟁력 강화 이 네 가지 아젠다를 잘 구현하자, 그 시스템을 잘 만들자라고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방위사업법이라는 신규 법을 제정을 한 거고,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을 어떻게 잘 수행할 것인가 하는 조직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국방부에 2차 관제하는 방법이 있었고, 다음에 국방부의 외청으로 하는 방법도 고려를 했고, 그다음에 이 국방 쪽뿐만 아니고 경찰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똑같이 이제 총기, 탄약, 무기 다 쓰니까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 포괄 안보로 해서 총리실의 처 단위로 뭐 안보지원청, 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고민했었는데 당시의 여건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 봤을 때 국방부 외청이 제일 합당하겠다라는 논의가 있어서 국회에서도 많이 논의했고 그래서 방위사업청이라는 조직을 만드는 것을 맨 마지막에 결정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만든 방위사업청이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위상도 변화가 있었고, 네. 그죠? 네. 본래 그 만드셨을 때 네.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방향으로 간 부분도 있고, 그렇죠? 네, 분명히 네. 그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9년 동안 그러니까 예편하시기 전까지 방위사업청에 쭉 계속 네, 계셨던 계속 거죠. 있었습니다. 네. 예편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전역한 건 금년 1월 31일인데요. 예. 원래는 이제 만기는 금년 6월 30일입니다. 네. 그래서 한 5개월 먼저 당겨서 전역을 했고 그랬는데 사실은 2015년도에 좀 참 말씀드리기 애매한 부분이긴 하나 네.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그 방위사업, 방위력 개선 사업 이쪽 업무를 하면서 석연치 않은 의사결정이 참 많이 있어서 2015년도에 당시 장명진 청장님의 제가 정책 그걸 지원하는 TF 팀장을 하고 청장님하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 논의를 하면서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많은 그 의사결정 과정에 말하자면 반대 의견을 제가 굉장히 많이 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사업들도 있긴 하지만 네. 최근에 이제 감사원에서 감사 시작했다고 하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그 KFX 사업 뭐 이런 것 등등 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우려를 표명을 하고 그렇게 한 결과 이제 2015년 연말에 여러 가지 기관에서 이제 말하자면 몸 조심해라 뭐 이런 네. 경고도 많았고 어허.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전역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형식상 이제 자진 전역하는 형태로 그렇게 해서 제가 만기보다 좀 당겨서 전역을 하게 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우려를 표명했더니
그냥 우려버렸군요. 사람. 뭐 여기서는 우려를 표명이라고 제가 그런 단어를 썼는데요. 사실은 심각하게 싸운 거죠.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고. 네. 근데 아까 권성 의원이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방위사업청의 본래 취지와는 네. 좀 다른 형태로 지난 9년 동안 간다고 느끼셨던 그게 거겠죠?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방위사업청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방 획득제도 개선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여러 전문가들 모여서 그 제도 개선 단 22명 그때 인원이 있었는데 모여서 논의를 몇 달 동안 하고 최초 보고서 초안이 작성돼서 2004년도 9월 말경에 그때 당시 대통령님께 최초 보고를 드리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도 안 먹을 테니까 대통령이 나도 안 먹을 테니까 너희들도 못 먹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셨어요. 야,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뒷머리가 쭈뼛 쓰는 그런 서늘한 감정을 가졌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 야, 내 목숨 걸고서라도 이걸 완성을 해야 되겠다. 그게 첫 번째 말씀이셨고 두 번째는 이분은 이제 참 인간적인 면이 그 면모가 드러나는 부분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개혁도 좋고 개선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 거 한다고 애먼 사람 실직자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여러 개 흩어져 있는 8개 기관에서 흩어져서 이렇게 무기 획득 사업을 하고 있던 거를 다 통합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필연적으로 사람 수가 줄어들 텐데 그 사람 수 줄어든다고 해서 그 사람들 잘라서 파면시키고 실직자 만들면 어떡하냐. 그 실직자 만들지 마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정말 가슴이 따뜻한 분이구나. 그래서 보고를 마치고 나오면서 정말 이건 목숨 걸고 완성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2008년도 2월 달에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 취임을 하고 3월 달에 이제 장관님도 새로 오시고 근데 2008년 4월 달에 이제 그 국방부의 국방 획득 체계 개선 TF를 만들어서 방위사업청을 없애라 하는 작업을 하고 그 TF 한 40여 명 인원이 한 4년 반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안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한 1,700명 정도 직원들은 그 상급기관인 국방부에서부터 방위사업청을 없애겠다 이렇게 하니까 일단 위축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네. 이제 그런 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때 이명박 정부의 아주 특이사항이 나중에도 뭐 질을 하시겠지만 이 방산, 이 국방 이쪽에도 경쟁체제를 도입을 해라.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었어요. 2009년 10월 달에 국방분야 리베이트만 없어도 국방비 20% 이상 절감이 가능하다. 대대적으로 한번 확인해봐라. 그래서 2010년도에 또 똑같이 지금하고 비슷하게 방산비리 수사한다고 몇몇 대기업, 거기 협력사, 다음에 해외 무기 중개상 등등 해가지고 압수수색하고 수사하고 사람 오라가라 하고 그 결과 그 대기업 계열사 사장 하시던 분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고 어쨌든 그리고 나서 2011년도부터는 이제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전부 가격 경쟁으로 그렇게 방산을 이끌어 가다 보니까 언뜻 뭐 듣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뭐 경쟁 체제. 그런데 우리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런데 뭐 자유경제 체제 하에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뭐 경쟁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수요자나 공급자가 다수이어서 시장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경쟁이 맞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핸드폰 만들어도 값싸고 품질 좋고 오래가는 거 만든 그런 핸드폰이 잘 팔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기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만든 무기, 대한민국 정부 소유자가 딸랑 1명입니다. 그럼 그 만드는 회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몇 개 없습니다. 네, 뭐 전차 그렇죠. 만드는 회사가 뭐 10개씩 있는 게 아니고 딸랑 대한민국 하는데 무슨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게. 뭐 나중에 또 네. 설명이 되겠지만 하여튼 이명박 정부 때는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가 되고 위축이 되고 그러면서 경쟁체제 도입한다고 업체 입장에서 보면 저가낙찰 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이 쭉 지속이 됐었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조금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고 무슨 정책을 했는지는 매우 궁금하긴 하나 그걸 이제 수치로 보면 어떤 식이냐 하면 방위사업청에서 해마다 통계연보를 발간을 합니다. 그 방위사업청 통계연보를 보면 2014년도에 해외 무기 구매 계약액 8조 9천억을 계약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 2014년도에 8조 9천억. 8조 9천억을 계약을 했고요. 네. 2015년도에는 계약액이 얼마였냐 하면 8조 1,970억이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근데 규모가 되나요? 2014년도에 방위사업청이 쓸 수 있는 방위력 개선 사업비 예. 얼마였느냐? 11조였습니다. 11조. 11조 가운데 8조 9천이면 거의 다네요. 그러면 2조 1천억 남죠. 예. 그 2조 1천억 남은 거 가지고 대한민국의 97개 방위사업체 뜯어먹는 그런 구조가 돼 있던 겁니다. 2015년도에는 한 8조 2천억 정도 되니까 8조 2천억에서 30억 모자라는 돈 계약했으니까 2015년도에는 한 11조 3천 내지 11조 5천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내내 비슷한 돈 그냥 왜 그러면 박근혜 정부 때는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지금 2015년도 방산비리 수사단 만들어서 수사를 하고 카이가 만든 수리온 헬기가 뭐 천하에 몹쓸 비행기고 네, 고물 취급을 뭐, 당했죠. TOC 항공기나 F-50 외국에 어저께 대통령님도 말씀하셨지만 23억 불어치 수출을 했는데 그 수출 가격은 엄청나게 낮고 국내 납품 가격은 무지하게 비싸게 뭐 하고 뭐 그래서 천하에 나쁜 놈들이다 카이라는 회사가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미군 그 고등훈련기 사업에 지금 카이가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그 지금 규모가 처해 굉장히 있는데 크던데요. 뭐 돈으로 따지면 뭐 명확하게 보면 한 뭐 190조 정도 되는 사업인데 네. 그래서 카이가 지금 굉장히 입지가 곤란해졌어요. 왜?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박근혜 정부 때는 국내 방산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죽일 놈이고 죄인이다. 국내 방산업체는 비리 온상의 그렇죠. 오명을 뒤집어 쓰고 다 작살이 나고 결국은 해외 해외 구매, 무기를 예. 도입하는 걸로 다 채워버렸다는 그렇게 거죠. 치중이 됐죠. 예. 결과론으로 보면 그러면 왜 그랬을까? 그 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 궁금하다. 저는 린다 김이 탁 떠오르는데 로비스트들, 어? 해외 그 무기 업체들 로비스트가 일단 먼저 확 떠오르면서 아 그 사람들 돈 많이 벌었겠구나. 어? 그런 생각 듭니다. 1년에 뭐 9조 원에 가까운 무기를 뭉터기 그렇게 돈이. 계획을 그렇게 수립하고 했으면 리베이트 1%만 떨어뜨려 먹어도 얼마지? 엄청나죠. 근데 저는 위원님이 그 역대 대통령을 다 겪어보시는 상황이 됐잖아요. 확실히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그 시스템 구축에 대한 열망, 그 뭐랄까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도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네. 시스템들을 움직일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애착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이지원 시스템도 직접 만드셨던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게 느껴지고 이명박 같은 경우는 정말 20% 리베이트는 그냥 본인 감각 경험 아니에요? 본인이 예전에 건설사 했을 때 그 경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후일담으로 흘러 들은 이야기는 본인께서 이제 건설사 사장 하실 때 네. 수주에게 30%를 주셨다고. 그런데 국방 분야는 그래도 군인들이 좀 순진하니까 10% 깎아서 20이라고 얘기했다라고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 걸 제가 흘려들은 적이 있는데 이거는 뭐 농담으로 치고 네. 하겠습니다. 네. 근데 농담을 떠나서 네. 국군 최고 통수권자가 한마디로 이 국민의 군대 또 국방부 전체를 20% 리베이트로 움직이는 집단으로 매도한 거잖아요. 그분은 군대 안 갔다 오셨으니까 모르시죠. 네. 군대를 안 모를 가서 몰라. 네, 네. 모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뭉터기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네, 근데 정권의 이제 특세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계약을 했다는 것은 그 무기가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쓰여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를 군부대 배치한다는 건데 배치를 하고 나면 운영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수리부속도 계속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되고 특히, 부품 예. 고장나면 계속 교체해주고 그렇죠. 업그레이드도 소프트웨어 계속 해줘야 되고. 계속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고 예. 신무기 새로 뭐 예를 들어서 F-35가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에 뭐 공대공 미술 뭐 새로 성능 개량한 거 뭐 새로 또 붙여야 되고 그거 다 교육 돈이잖아요. 훈련시키고 그게 다 운영 유지비라고 하는데요. 네.
통상 한번 무기체계가 들어오면 25년 내지 30년 쓰는데 전력화비를 100이라고 치면 학자들의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그 운영유지 비용은 300, 미니멈 300. 그러니까 3배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8조의 무기를 계약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 한 3, 40년 한 뒤까지 20조 이상 38, 24, 24조가 더 들어가고 네. 다 합치면 32조인 거죠. 네. 그러면 32조를 뭐 30년으로 나누면 뭐 1년에 한 1조. 1조. 그럼 1조의 리베이트 1% 따지면 1년에 100억. 100억. 뭐 계산 쉽게 나오지 네. 않습니까? 뭐 이제 이런 상황이죠, 이게. 저 무기업체 취업해서 로비스트를 그거나 할 걸 그랬어. 근데 이제 그게 뭐 로비스트 혼자만 다 갔겠습니까? 뭐 이 사람 저 그렇죠. 사람 다 업체도 나눴겠죠. 있고 뭐. 네, 그럼요. 네. 그 비용도 많이 썼을 거고. 그래서 그 부분 아까 위원님도 권순 위원님도 뭔가 지금 우리 일반 시청자 아니면 시민들 분들께서도 방산비리 아니면 뭔가 생각을 이 단어만 들으면은 정말 대한민국의 그 방위산업계 전체가 아주 썩은 사과로 가득 찬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더 이상 손을 댈 수도 없는 상황이고 뭐 검찰이나 감사원이 수사를 한다고 하면은 아 그래 이제 다 싸잡아야 뭐 이제 다 때려잡아야지 뭐 이런 어떤 반사적으로 파블로게 좀 그런 반응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에어쇼에 참석을 하셔서 좀 약간 특이한 사안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현재 검찰과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거나 수사를 받았던 방산업체가 일궈냈던 성과를 치하하고 네. 그 직원들을 격리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렇죠. 헬기, 네, 네. 뭐 연습용 전투기, 수리온하고 네. T-50. 그렇죠. 이거 저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네. 카이는 최근까지 수사를 받고 그 사장은 지금 구속되고 소속된 상황. 부사장은 자살하고 네. 네. 그래서 엄청난 방산 비리가 있는 것처럼 일단 지금 되어 있어요. 네, 네. 그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또 카이가 만든 그 무기들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네. 또 기념 촬영하는 것도 청와대 측에다가 먼저 문의를 했대요. 같이 찍어도 되냐고 그러니까 네. 아 찍어도 좋다 해서 그런 사진들을 찍었는데 이게 어떤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무기 체계가 비싼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저 카이에서 만든 그 FA-50 한 300억 정도 하는데 그 비행기 네. 조그맣습니다. 가서 보면 예. 5만 원짜리로 300억 가지고 그 모형 만들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참 비싸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국민의 눈으로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 부분도 뭐 전혀 아니라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6.25 전쟁 이후에 전쟁의 참화를 딛고 50년대, 60년대 지나서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국방 그 무기 획득 분야에 네.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닉슨 닥트린 이후에 자주국방을 해야 되겠다. 미군들 철수하고 북한의 위협은 실질적으로 높아지고 하면 그때는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는 무기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소총 한 자루도 못 만들었죠. 못 만들었죠. 그래서 뭐 소총도 만들어야 되겠고 권총도 만들어야 되겠고 권총은 이게 사실은 작을수록 이게 기술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 국산 권총은 한참 몇십 년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소총도 만들어야 되겠고 수류탄도 만들고 박격포도 만들고 이런 거를 위해서 1970년 8월 6일 날 홍릉에 국방과학연구소를 만드십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역사가 오래됐네요. 1970년이면. 그렇죠. 1970년 8월 6일 날 창설이 됐습니다. 예. 지금부터 따지면 벌써 이제 한 2, 3년 지나면 50년 되죠. 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방 개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사실은 여기까지 와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자기네 나라가 만든 초음속 항공기로 자기네 나라의 조종사가 에어쇼를 하는 나라가 대여섯 개밖에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우리 그 블랙 이글스. 네, 그 팀이 네. 2013년도인가 4년도인가에 그 영국의 판버로 에어쇼 가가지고 네. 에어쇼 팀 중에 1등한 팀입니다. 네. 저는 그 직접 한번 봤었습니다. 예. 네,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성남 비행장 가서 블랙 이글스
에어쇼 하는데 와 진짜 멋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예, 블랙 이글스 에어쇼 보고 10년 전에 제가 업이 돼가지고 오토바이로 과속하다 사고 나가지고 에어쇼를 볼 때마다 무릎이 지끈거려요. 예. 네. 그래서 분명히 과도 있고 공도 있는 거는 네. 명확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질문하시는 것 중에 그러면 어저께 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연단의 뒤에 우리 카이가 만든 T-50이라는 훈련기하고 고등훈련기. 예, 고등훈련기하고 그걸 개조 개발했던 FA-50이라고 경전투기입니다. 네. 그 전투할 수 있도록 만든 그 경전투기도 있고 그 옆에 감사원이 아주 형편없는 거라고 매도했던 그 수리온 헬기도 있었고 네. 그리고 또 어제 또 수리온 헬기는 실기동 비행까지도 했었고 네. 그럼 과연 지금 언론이라든가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만든 무기 체계가 그렇게 나쁜 거냐? 글쎄, 그 자, 나쁘면 우리 네. 뭐 자주국방이 예. 안 되겠죠. 자, 네. 여기서 잠깐 정리하면 지금 이 그 수리온 이야기라든지 T-50이라든지 이런 국산 무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자주국방의 네. 연장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국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시작전권 가져오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로 우리나라를 지킨다. 그렇죠. 그래서 1970년에 국방과학연구소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 우리 국산으로 된 국산으로 만든 뭐 총부터 소총부터 해가지고 네. 그죠? 그 K2 소총 같은 거. 네, 네. 예, 제가 군대 있을 때 썼던 네. KT 소총. 그것도 국산 소총이잖아요. 네. 자, 그런 것부터 해서 블랙 이글스 그 비행쇼 하는 그 비행기도 우리 국산. 국산. 그리고 세계 몇 개 안 되는 초음속 등등 해서 이렇게 한국항공운주라든지 국내에 여러 방산업체들이 그동안 쭉 같이 노력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 왔는데 네. 방산비리라는 이름으로 몽땅 그 업체들이 마치 엄청난 비리의 소굴이 되고 물론 비리가 있었지만 네. 근데 자 여기서 우리가 방산비리라는 것과 경영상 비리 이걸 좀 구분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 정리를 한번 네, 해주시죠. 개념 정리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뭐 다 얘기가 됐으니까 언론에 보도됐던 네. 거고 카이라는 회사를 놓고 보면 네. 하성룡 사장의 개인 부정부패입니다. 그건 비리가 아니고 방산비리가 아니라 개인 부정부패. 개인의 부정부패입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나쁜 짓 한 거. 네. 요거는 명확하게 부정부패고요. 네. 사전적 의미로 보면 비리라 하는 것은 이치가 아닌 옳지 못한 것을 비리라고 정의를 네. 해놨거든요. 그러면 비리라 하는 것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거나 이런 것이 비리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되 그것이 개인 주머니를 불리기 위해서 하는 거는 그건 명확하게 부정부패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의사결정을 지연을 하거나 내 주머니 채우는 건 아니겠으나 다른 목적으로 또는 다른 이유로 나쁜 짓, 의사결정을 지연하거나 왜곡해서 하는 그런 경우는 비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걸 부정부패와 비리를 구분하지 않으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요걸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한번. 네. 예.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방위사업청이 생기게 된 그 계기를 만들어준 이모 전 국방부 율곡 비리. 사건이나 율곡 비리 이런 사건을 예. 보면 그 천문학적인 뇌물을 개인이 받은 거거든요. 네. 그거는 부정부패입니다. 이건 비리가 아니에요. 네. 부정부패고. 네. 지금 국정감사에서 일부 논의가 됐고 지금 또 언론에도 일부 보도가 됐는데 F-35 계약을 하면서 꼼수 계약으로 8천억 원 이상을 날렸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거 이제 F-35 계약은 2014년 9월 말에 있었는데 계약을 하면서 가격 조건을 네. 잘못 계약서에 명시를 하는 바람에 네. 트럼프 이후에 인하되는 부분을 반영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일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향후 이제 그 그렇죠. 전투기 네. F-35 네.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우리는 인하부로 그걸 우리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혜택을 못 받는다.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럼 계약상 문제죠.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때 그 계약을 담당했던 계약 관련 공무원들이 네. 예. 과연 개인적인 그 주머니나를 채우거나 아니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부정부패가 아니고 네. 이게 비리입니다. 이게 네. 이런 게. 이런 방산 그렇죠. 비리라는 게 예. 바로 이런 것들이다. 예. 그러니까 다음에 국고에 손실을 끼치는. 국고에 손실을 끼치는데 그게 글쎄요, 꼭 국고에 손실을 끼치는 그렇죠. 대부분 그런 결과로 나타나니까. 근데 그 돈이 그런데 어디론가 갈 거 아닙니까? 빠져나가죠. 근데 개인의 치부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부정부패라고 말하기는 사실은 곤란하죠. 예. 그래서 어떤 특정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그런 사업을 하는데 내 주머니 채우려고 하는 건 향응 부정부패고, 접대받고 뇌물 받고 하는 네. 건 그건 부정부패 맞습니다. 네. 이건 쳐죽여야 돼요, 정말로. 네. 그러나 비리 문제도 사실은 더 큰 문제다. 이거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눈에. 네. 눈에 드러나진 않으나 피해액은 오히려 더 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공무원의 잘못된 의사결정 또는 의사결정의 지연 또는 의사결정의 졸속 이거는 사업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이거는 의사 결정 그러니까 무기 도입을 하든 네. 그리고 국산 개발을 하든 네. 그 과정은 결제 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결제란이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최말단 실무자에서 뭐 방위사업청장이라든지 네. 그다음 뭐 그 위는 예를 들어서 국방부 차관 장관 그리고 국무총리 대통령까지 이렇게 다 뭐 있을 수 이어지는 있죠. 거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스템이 그 방위사업법에 보면 투명성 강화 부분에 그 정책 실명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자부터 시작해서 네. 최종 의사결정권자까지 다 누가 이걸 결심을 했다 하는 것을 다 명시하도록 네. 그렇게 법적인 제도 장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2014년 11월 말부터 만들어졌던 방산비리 수사단 검찰에 거기서 수사해서 끄집어낼 수 있었던 이유도 그 정책 실명제에 네. 누가 무엇을 했다라는 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수사가 가능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던 이 투명성 기제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구나. 네. 이제 그런 건데 네. 문제는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실무자들이 쭉 해서 어느 정도 뭐 국장, 방위사업청, 뭐 본부장, 다음에 방위사업청 차장, 총장 결재를 받아가지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합니다. 그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국방부 장관이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것이 2015년도인가요? 저 국정감사에서 네. 아니 작년 국정감사 이제 김관진 그 전 국방부 장관께서 2013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F-15 사일런트 이글을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의결을 하지 않고 다시 해야 한다라고 했다는 그 정무적 판단이라는 단어. 아, 그게 이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거 F-35 그 관련된 이야기 조금만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그 부분요. 예, 들으시는 예. 분들이 뭔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제 대한민국이 우리 이제 항공력 강화를 위해서 좋은 전투기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공군으로부터 소요 제기가 돼서 합동참모본부에서 스텔스 성능을 가진 전투기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소요 결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스텔스 성능을 가지는 항공기를 우리가 구입을 하려고 보니 전 세계에 스텔스 성능을 가진 항공기는 군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기종은 딱 2개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F-21 랩터, 또 하나는 랩터. 22. 22 랩터. 예. 그 어제 오늘 지금 에어쇼에서 계속 예. 그 시험 비행을 하고 있는 그 비행기하고 또 하나는 F-35. 이렇게 2가지 기종밖에 없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명박 정부 때는 경쟁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011년도에 미국하고 가격 협상을 해보니까 이게 전 세계 단일 기종이거든요. F-22는 아예 미국에 안 파니까 그거는 논외고 F-35 하나 가지고 F-35를 만드는 락히드 마틴하고 가격 협상도 하고
우리가 또 돈 주고 사오려면 뭔가 또 얻어와야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술 협상도 하고 뭐 절충기업 그렇죠. 기술 이전 협상 기술 이전 협상도 하고 네. 절충기업으로 뭘 달라고 하고 하는 과정 중에 협상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방위사업청에서 청장님하고 이제 막 고민을 하신 거예요.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게 왜 이거밖에 안 되냐. 그래서 조건을 놓고 보니까 RCS라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스텔스라는 것은 레이더 항공기가 이제 이렇게 쭉 비행을 하다 보면 여기서 레이더로 감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레이더가 여기서 딱 표적을 때려서 다시 반사가 돼가지고 그 레이더에 항적이 찍힌 거죠? 레이더에 점이 딱 찍히는 네. 그 유효 반사 면적을 이제 RCS라고 하는데 요 스텔스 항공기는 아주 쉽게 표현하면 1로 나타난다고 1 미만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런 조건이 있었어요. 네. 이걸 쉽게 예. 설명을 하면 네. 레이더를 쏴가지고 되돌아왔을 때 그 점이 일정 크기가 이제 그렇죠. 그 그죠? 크기가, 그 예. 이하로 안 그러니까 나타나야 점이 된다. 작을수록 작아야 된다. 작아야 그렇죠. 되는 거죠. 네, 네. 작아야 된다. 근데 그러니까 그래야 스텔스죠. 그렇죠. 그 조건이 네. 그때 당시에 숫자적인 조건이 F-35하고 F-22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2011년도에 방위사업청에서 도저히 협상이 안 되니까 그 조건을 좀 완화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 조건을 완화를 합니다. 한 10배 정도 완화를 합니다. 수치상. 그래 놓고 나니까 F-15를 성능 개량을 하고 설계 변경을 하면 완화된 조건이 충족이 가능한 기종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F-15 사일런트 이글 기종이었고요. 유로파이터도 처음부터 스텔스를 염두에 두고 만든 비행기가 아닌데 얘네들도 스텔스 성능을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 조건을 완화하니까 유로파이터도 들어오겠다. 그래서 유로파이터, F-15 사일런트 이글, F-35 3개 기종이 경쟁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가격도 떨어지고 기술 이전 조건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락히드 마틴도 그냥 계속 배짱만 튀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경쟁이 이제 그렇죠. 진짜 경쟁이 시작됐으니까. 진짜 경쟁이 시작됐죠. 네. 그래서 2013년 9월달 방치위에서 가격이라든가 기술 이전 기타 여러 가지 조건을 놓고 보니 F-15 사일런트 이글이 가장 맞다. 그래서 방위사업청에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을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이명박 정부 때는 경쟁을 시켜서 국방비 낮춰라. 그랬었지 않습니까? 예산 절감. 그렇죠. 네. 그런데 2013년 2월 달에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고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네. 상황이 매우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방위사업청은 그런 정치적인 상황 고려하지 않고 법과 규정대로 사업을 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대로 했던 겁니다. 그 ROC 조건에 의해서 그 레이더 반사 면적 그 키워준 조건대로 하여튼 2013년 9월 달에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미 이제 그거는 국회 속기록에 나와 있던 얘기니까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 F-15 사일런트 이글을 드랍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2013년 연말과 2014년 초에 다시 그 레이더 반사 면적의 조건을 과거의 조건으로 강화시킵니다. 그러면 F-35가 단독 기종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2014년도에 경쟁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014년도에 단독 기종을 가지고 가격 협상도 하고 기술 이전 협상도 하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는 2015년도 국정감사 때 25개 우리가 요구했던 기술 이전 조건 중에 21개는 되고 4개는 죽어도 안 되고 그래서 A사 레이더 포함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개발해야 되고 하는 그 유명한 기술 이전 문제가 이제 그렇게 불거지는 거고요. 하여튼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경쟁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합동참모본부에서 그 레이더 유효 반사 면적의 크기를 키워줬고 네. 처음에는 작았다가 키워졌다가 예. 다시 박근혜 정부에서는 다시 작아가지고 F-35 계약을 2014년 9월 말에 했는데 나중에 한 1년, 2년 지나고 지금 와서 보니까 계약할 때 뭐 계약서 검토가 잘못돼가지고 8,400억 날렸다고 뭐 언론지에서 보도하기도 하고 예. 절충기역이라는 것을 하면서 뭐 기술 이전 제대로 못 받았다고 감사원에서 막 감사 심하게 하고
그럼 도대체 양계 정부에서는 이 국방 무기 획득 정책 이것을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끌고 갔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아주 심각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자, 없죠. 여기서 예, 진짜 네. 질문이 딱 나오네요. 네. 궁금증이 생기는 거는 네. 자, 그렇게 세계 기종이 경쟁을 하다가 진짜 그야말로 그 스텔스 기능 그 RCS 네. 그 정 크기를 크게 했다가 작게 했다가 막 하여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결국 F-35가 사실상 단독 입찰하게 되는 결과. 그런데 그죠? 그리고 그거 계약 과정에서도 더 재밌는 건 예. 60대였어요 처음에. 예, 60대 구매. 그런데 나중에 최종 계약한 거는 40대로 줄었습니다. 20대가. 아, 그건 또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돈이 모질라니까. 돈이 모자라서. 네. 60대를 못 사오는 거죠. 아니 뭐 안 깎아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 거네. 아니 언뜻 생각하기에 네. 처음에 원래 이런 거 계획 수립할 때는 네. 예산을 세워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7조 총 사업비가 그때 7조 3천억이었는데요. 그 7조 3천억이라는 총 사업비 가지고는 F-35 2014년 계약할 때 60대는 택도 없는 돈이었죠. 그래서 40대로 깎았죠. 야, 뭐 이게 동네 그 우리 뭐 구슬치기 이거 네.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자문위원님 그 시기에 바로 거기서 근무를 하고 계셨었잖아요. 이제 저는 거기 근무했었죠. 네. 근데 그때 그러면 그 상황이 네. 너무 어이없게 돌아간다라는 느낌이 아니죠. 어이없게 돌아간다는 게 아니고 네. 그 의사결정 개선상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 말고는 아무도 모르겠죠. 아무도 모르게. 그럼요. 알면 못하게 하니까. 아, 그러니까 그 보고서를 컴퓨터 그 워드 시스템 치는 자체가 완전히 무시된 거네요. 아니 뭐 완전히 무시됐다고는 할 수는 없으나 예. 어쨌든 뭐 직무상 뭐 보안 뭐 강화 뭐 예. 등등 해서 뭐 옆에 방에서도 모르게 하고 아무도 모르게 하고 뭐 하여튼 그 과정에서 개선만- 혹시 그 우리 위원님께서 이제 윗분들하고 이렇게 갈등 비교 그러셨던 그때는 건가요? 이제 저는 사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3년 2월 달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을 하시고 제가 그때 이제 방위사업청에서 획득정책과장이라고 이제 업무 총괄 과장을 하고 있었는데 뭐 하여튼 방사청에 이상한 인물들이 많이 또 이렇게 고위직으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뭐 특정업체 봐주기 하고 방위사업법 9조 2항 12호 위반 사항 다음에 특허법 위반 사항 이런 거를 저보고 뭐 이렇게 뭐 해주라는 둥, 뭐 규정을 바꾸라는 둥,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거 안 된다고 법을 바꿔야 되지 안 된다. 그거 하다가 제가 2013년 7월 12일 날 보직이 잘려서 그 저 뒷방으로 또 이렇게 귀양 비슷하게 예. 아주 한직으로 결국 잘려가지고 예, 그냥 1년 12달 청장님 얼굴 회의 때 말고는 보고 한 번 안 들어가는 그런 팀장 자리들이 있거든요. 예. 거기 가서 이제 그냥 또 도 닦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 2014년도 시절이었습니다. 아, 제가 이제 두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네. 이명박 때는 경쟁 체제를 도입을 해서 예산을 절감을 하려고 했어요. 네. 언뜻 보기에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네. 왜 예산을 절감을 하려고 했을까? 그건 뭐 다 4대강 돈 많이 들어가고 자원에게 돈 많이 들어가니까 뻔한 거죠. 그걸 뭐 그러니까 사람들께 물어보시면. 국방 예산 줄여서 예. 경쟁이란 미명하에 국방 예산 줄여서 4대강 사업에 갖다 넣을 돈 재원 마련. 아, 그건 수단 그때, 뭐- 그때 하신 분들한테 물어보셔야지. 하여튼 국방 예산 줄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네. 그 돈 어디다 썼냐는 거는 제가 네, 그렇죠. 모르죠. 그거는. 네. 예, 저 그냥 그런 네. 추론이 지금 생겨가지고. 아니, 그럼 제가 모르죠. 예. 알 수가 없고. 네. 네. 그러니까 아니 그때 이명박은 돈이 필요했던 시기죠. 돈이 많이 4대강에다가 4대강도 하고. 왕창 돈을 갖다 쏟아 부어야 할 상황이었고 그래가지고 수자원공사도 완전히 껍데기 만들어 버리고 그랬던 시절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돈을 긁어 모았던 시절이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국방 그 무기 도입 사업이라든지 그 신무기 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예산을 절감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결국은 4대강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거는 네. 그러면 우리 국방력을 팔아먹으면서 4대강을 추진했다. 이런 추론입니다. 저의 추론이에요, 그냥. 네. 이건 저의 추론이고 우리 위원님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건 저. 예. 예. 알 수도 없고요. 예. 예. 근데 예. 이거는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다음 이 박근혜 때 이야기. 네. F-35가 사실상 단독 입찰 결과가 되고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산이 지금 뭐 8,400억 낭비됐다 이런 이야기도 오는데 그러면 F-35 제작사인 로키드 마틴과 그리고 이걸 정무적 판단이라는 회계망측한 논리로 의사결정을 했던 김관진인가요? 네. 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아니, 모르죠. 그거는. 예. 아,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알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아, 근데 이것도 추론을 막 하고 추론을. 싶어. 예, 이거 그냥- 네. 우리 시사여정 김어준 총수가 있으면 이것도 굉장히 추론을 많이 열심히 잘 할 텐데. 김호준 총수가 이런 말도 했죠. 모든 모든 진실은 이제 증거가 없기까지는 다 추론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야기했었는데. 로키드 마틴과 로키드 마틴을 한국에서 대리하는 로비스트가 있을 것이고 그 로비스트와 김관진은 어떤 관계일 것이며 그리고 김관진 그 뒤에 최순실 게이트도 터졌는데 그러면 뭐 최순실, 우병우, 정윤회라든지 이런 네. 사람들과의 관계는 없나? 그런 뭐 것도 한번 이런 살펴봐야겠죠. 합리적인 네. 의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저희 그냥 추론인데 입을 꽉 다물고 계세요. 나는 절대 한마디도 안 할 거야라는 제스처를. 예. 그거 확인되지 않은 거를 이렇게 잘못 얘기하면 네. 네. 안 되죠. 네. 네. 아까 민간이라 말씀하셨지만 자문위원회도 활동하고 계시니까 네. 예, 충분히 네. 그 네. 입장 네. 저희도 이해할 수 있고요. 하여튼 결과론적으로 보면 네. 현상이 이렇다. 네.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나 그 누가 그랬고 왜 그랬을까는 제가 말씀드리기 네. 곤란하죠. 네. 네. 그러면 저는 약간 이제 다른 각도에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 네. 싶어요. 뭐냐면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시스템이 두 개였던 이상한 정권을 거치면서 망가지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조건도 막 바뀌는 또 그 와중에서 실무진들은 뭐 얼떨결에 완전 방선비리의 주범처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네.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첫 번째 우선 전제할 것. 북한 인권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 보면 5호 담당자라고 해서 공산당원 한 명이 5가구 감시하니 이건 참 네. 인권이 없는 나라다 이렇게 배운 적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러면, 배웠습니다. 네, 한 가구에 한 4명 산다고 하면 당원 한 명이 20명 감시하는 체제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냐면 방위사업청에 사업관리본부에 실제로 무기를 개발하거나 구매하는 사업관리에 투입되는 인원이 710명이 있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이 네. 710명인데 검찰에 방산비리 수사단이 있어요. 네. 이게 한때는 120명이었다가 지금 반쯤 줄었습니다. 다음에 감사원에 방산비리 감사단이 따로 있어요. 별도 조직이. 이게 수십 명 있습니다. 다음에 국방부 감사관실에서도 이쪽 분야 감사를 합니다. 방위사업청 감사관실에 이쪽 분야 감사하는 과만 2개 과가 있어요. 30명이 넘습니다. 다음에 기무사령부의 방산처라고 해서 이것만 전문으로 바라보는 처단위 조직이 있어요. 그다음에 710명만을 네, 그다음에 또 209 기무부대가 또 수십 명이 또 따로 있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감실력이 더 많네. 네, 이번에 또 국정원에 방산단이라는 거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제가 얼핏 언론에서 또 봤습니다. 네. 그다음에 헌병조사본부에서도 이 방산비리 수사하는 전문 인력이 또 따로 있어요. 대충 합산을 해보면 한 200명에서 25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비율로 보면 한 명이 수사 또는 감사하는 인원 한 명이 710명 일하는 사람 2-3명을 감시 감독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하시겠습니까? 아니 우리 진행자 거의 맨투맨이네요. 아니 일 하시겠냐고요. 그런 상황이라면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비리라는 것을 아까 뭐라고 정의했냐면 부정부패와 비리는 구분해야 하지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면 그게 비리인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일을 하고 누가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의사결정하면 바로 불러가는데요. 그 대표적인 폐의 사례가 뭐냐 하면 2주 전인가요? 언론에 나왔던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이 무인기 개발하면서 풍향계 잘못 갖다 붙였다고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무인기 떨어져서 그 기체값이 67억이니 5명이 1인당 13억씩 물어내라고 방위사업청에 방위사업 감독관실에서 그렇게 처분한 것이 언론에 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연구원 1인당 13억씩 물어내라고 방위사업청 방위사업 감독관실에서 그렇게 처분을 한 거예요. 이건 누가 연구하냐? 자, 그러면 거꾸로. 그러면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이 탱크도 만들었어요, 비행기도 만들었어요, 수류탄도 만들고 수입 대체 효과도 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 금액으로 따지면 수십조가 넘을 텐데,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수입 대체 효과 이런 거에 대해서 보상해 줬습니까, 나라가? 그러게요. 그런 건 안 해줬죠. 예. 안 해주고 인간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실수, 그걸 가지고 연구원들 보고 국가가 돈 내놔라 하면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이게 지금 어저께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3가지 꼭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방산 전시회에서.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정부부터 노력해서 방산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고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는 전략적 동반자가 되겠다. 어저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 결과로 기술 있고 품질이 보장된 그런 무기를 잘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그것을 가지고 자주국방에도 쓰고 수출도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3가지 꼭지인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연구원들이 연구하다가 인간적인 실수를 했다고 돈 물어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 사업을 관리하는 사업관리자 2-3명당 1명씩 감시 감독자가 붙어 있어서 이건 되네 안 되네 그러고 있으면 이게 올바른 시스템입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결국은 해외 무기에만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지금 말씀 들으니까 자, 우리 국내 방산 업체들 전부 네. 뭐 비리 많다고 계속 탈탈 털어. 그리고 그런 신무기 개발하는 연구원들한테 어떤 실수가 있었을 때 너 돈 물어내놔. 이런 식으로 하면 국내 연구원들이 그걸 미쳤다고 연구하냐? 그렇죠. 어? 이 부분을 한번 살짝 정리를 해보면 실질적인 어떤 그 방산 비리라는 게 존재해왔고 존재하는 앞으로도 척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당연히 있죠. 하지만 네. 현재 시스템이 또 선정적인 언론의 보도라든가 아니면 네. 감사원이나 어느 검찰의 너무 실적 내기 위해 성급한 수사 이런 것으로 현재 방위 산업체 전체가 엄청난 프레셔를 압박을 받고 있고 실제로 그 삼성이 방위 산업 분야를 하나 매각하고 빠져나갔죠. 네. 예, 이런 것도 삼성 탈레스인가? 예, 그 삼성 하나에 팔아는 게 예, 내가 삼성 그룹 전체가 방산에서 손을 뗐죠. 손을 다 다 뗐죠. 뗐습니다.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뭐 삼성에 대한 평가를 둘째 치고 국내 1위 업체가 방위 산업에서 빠져나갔던 그만큼 시장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뭐 박근혜 정권에서 무리하게 실적 내기 위주의 수사를 하다가 실질적으로는 뭐 재판 들어서 다 무죄 나온 것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해외 무기 수입 계약은 막 치솟고 터무니없이 늘어나고. 터무니없이 늘어나고 네. 8조 단위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조어치 무기를 사면 한 30년간 뭐 계속 1조씩 세 배, 써야 되는. 예, 예. 네. 자, 그러니까 지금 방산 비리라는 것이 마치 국내 그 업체들 그냥 돈 받는 여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지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무기 개발과 관련된 업무가 마비가 되는 그런. 그래서 중요한 대목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지난 대선 때 저는 이제 1월 31일 날 전역을 하고 2월 3일 날 민주당에 입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 때 캠프에서 이쪽 분야 이제 워드 쳐서 보고서도 몇 개 이렇게 올려드리고 했어요. 네. 저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방산 비리가 아니고 명확하게 해외 무기 도입 비리입니다. 해외 무기 도입 도입 비리. 비리. 명칭을 저는 잘해야 자, 되는구나. 우리 이렇게 오늘 여기서 하나 말씀드렸어요. 정리를 네, 하겠습니다. 네. 해외 무기 도입 비리. 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물론 해외 무기 도입. 국내 방산업체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100% 깨끗하거나 그렇다고는 저도 장담을 못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현재의 상황은 해외 무기 도입 비리다. 저는 이렇게 보고서를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몇 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아, 정말 중요한 부분 잘 그 짚어주셨어요. 결과가 지난 8월 28일 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국방부 업무 보고를 받으시면서 어떤 단어를 쓰셨냐 하면 해외 무기 도입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라고 그 단어를 쓰셨어요. 네. 그래서 어제 그 방산 전시회 때 대통령님께서 당신의 의지가 있으시니까 명확하게 정부 공무원들이나 연구기관 또는 방산업체 관계자 이런 사람들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돼서 기술 있고 품질 좋은 그런 무기를 만들어서 자주국방에도 기여하고 수출합시다. 그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되는 어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배경은 저는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그 현재의 상황을 명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네. 그리고 특히 이 연설문을 쓴 친구가 누군지 잘 모르겠으나 이 친구가 명확하게 네. 이 방위사업 분야에 대한 학문적인 배경, 이론적인 지식 다 갖고 있으면서 현재 상황을 그야말로 정확하게 짚어서 대통령님께서 지금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손에 딱 쥐어드린 정말 명문장이고 올바른 정책 방향이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 현재의 시스템은 명확하게 이명박 박근혜 때부터 빚어진 9년 반 동안의 모습이 오늘의 모습이라면 어제를 기점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천명을 하셨기 때문에 어제 말씀하신 세 가지 중점 분야가 잘 실천이 되면 몇 년 지나면 또 다른 모습으로 바뀔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자문위원님께서 해외 도입 비리라는 그 해외 명확한 네. 무기 도입 비리 네. 명료한 단어를 만들어 말씀해 주셨는데 채팅창에서도 많은 분들이 아 그렇구나 이게 방산 비리와 이걸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자, 계시고 그러면 이 타이밍에서 방산 비리가 그동안 어떻게 이용이 되었는지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자, 우리 방산 비리 하면은 검찰에 방산 비리 합동 수사단이 있어요. 그 수사단장이 누구였냐면은 이명박의 BBK를 무혐의 처분했던 김기동이가 거기 단장이에요. 알죠? 네. 김기동이가 거기 방산 비리 수사 단장이었고, 근데 그 김기동이 이명박 BBK를 무혐의 해준 그 장본인이고, 자, 그럼 그 방산 비리 수사단이 뭘 했냐면은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 기소했어. 구속 기소. 근데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 세월호 사건 때 출동하려다가 네. 그리고 막혔고 그리고 가슴팍에 세월호 리본 달았다가 결국 잘리신 분이지. 그렇죠. 네. 구속 기소되면서 네. 잘렸지. 그리고 무죄 선고받았어. 무죄 선고받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훈장 받았죠. 네. 네, 훈장 받았습니다. 자, 얘네들이 이 박근혜 정권 당시에 방산 비리 수사하면서 했던 짓이 이런 거고, 그러면서 국내 업체들 다 때려잡고 막 사사시 뒤지고 다니고, 정말 이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 같은 사람들 군대 내에서 찍어내고, 그리고 얘네들이 기소한 사건 무죄율이 몇 퍼센트냐면 1심 재판 기준으로 32%가 무죄. 그리고 일반 형사 사건은 몇 프로? 2.2에서 3%. 그러니까 30% 이상이 무죄가 났다는 거는 이 수사 자체가 의도를 갖고 시작했다. 그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 이거. 지금은.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냐? 국내 방산업체는 다 작살이 나고 해외 무기 도입 쪽으로 국방 예산이 쭉 쏠려가면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우리 무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지킨다는 그 자주국방 노선이 사실상 폐기 수순으로 갔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에어쇼에서 네. 다시 자주국방을 이야기하면서 국내 방산업체들 떨어진 사기를 어제 복돋아 준 자리였다는 거. 뭐 대충 이렇게 정리하면 맞습니다. 맞습니까? 정확하게 분석을 하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 얘기 하려고 사실은 저기 왔는데 그렇습니까? 뭐 다 얘기하십니까? 네. 아니요, 제가 지금 뭔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네, 되는데. 네. 정리 정말 맞습니다. 잘해주셨어요. 예, 예. 이 부분은 네 명료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께서 어쨌든 어제 에어쇼에서 그 고등 연습기, 고등 훈련기. 그리고 수리온 헬기 네. 앞에서 이제 사진도 찍고 칭찬도 하셨는데 네. 그러면 현재 어쨌든 간에 검찰이나 감사원들이 했던 그 수사라든가 지적사항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이전 정권에서 만들었던 기준 아니면 그 스타일대로 하면서 무리하게 한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수사하고 감사를 하고 있는 인원이 한 200여 명 이상 있기 때문에 네. 당장 그거 그만둬라면 그 사람들도 할 일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최근에 가끔 언론에 나온 거 보건복지부에서 쓰고 있는 기초 무슨 지원금 엉뚱한 대로 다 샌다부터 시작해가지고 SOC 사업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고 하다못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곳에 전가하는 건 아니나 그 정도 인력, 그 정도 노력을 대한민국을 좀 더 다른 분야 좀 깨끗하게 하는 쪽으로 좀 그쪽도 좀 들여다봤으면 네.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고 네. 이 국내 방산, 이 국방개혁 포함해가지고 이쪽은 지금 송영무 장관님 새로 취임하셔서 열심히 하시려고 하니 할 수 있는 업무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고 전폭적으로 신임하시면서 이쪽은 좀 정말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셋이 얘기하고 있는데 네. 저기 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너 이 새끼 말 똑바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네. 흥분해가지고 취소하겠습니다. 그 단어는 저 사람들이 말을 똑바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식으로 바로 요 앞에 앉아서 감시하고 있다고 하면 한 저희 세 6개 사람이- 기관에서 파견돼서. 네, 저희 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분은 하세요. 이런 상황입니다. 네. 나는 하지. 저도 잘해요. 근데 저는 이 부분도 한번 말씀 나눠보고 싶어요. 이제 또 구조적인 문제가 갖고 있는 한계 아니면 그냥 눈 감아버렸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언론에서도 선정적으로 그냥 방산비리니까 뭔가 있을 거야 하면서 터뜨렸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 보니까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수리온 헬기 영하 30도 결빙 이거 처음 뉴스가 나왔을 때 어마어마한 어떻게 헬기가 얼어서 못 뜨냐 이랬었는데 당시 기준이 영하 30도. 근데 우리나라에서 한반도에서 영하 30도가 될 수 있는 구간이 일단 남한에는 없고 북한 이제 개막원에서도 겨울에만 영하 30도가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굉장히 비리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추후 점검 사항에 있었고 무기라는 게 한번 도입이 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업데이트를 계속 하니까 나중에 개선 사항에 있는 건데 야 이거 헬기 이거 영하에 못 떠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엄청나게 십자포화를 퍼부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K1 전차라는 게 88 전차라는 게 있는데요. 네. 거기에 한 10년 가까이 걸쳐서 1200대를 생산을 했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걸쳐서 1200대를 생산해서 이제 갖다 줬는데 1호기부터 마지막 1200호기까지 형상과 성능 똑같아요. 단 한 군데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미국이 쓰고 있는 그 유명한 그 에브라함 전차, M1 전차, 그것은 2, 3년 주기로 끊임없이 성능 개량을 합니다. 계속 기본 플랫폼은 유지하고, 물론 플랫폼도 그 방어 능력 이런 거를 계속 강화하고 재질도 바꿔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뭐 한번 정해지면 그걸 못 바꿔요. 성능 개량을 참 인색해하고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냥 폐기하는 쪽으로 가는 건가요? 그냥 쓰죠. 그냥 쓰다가 참고 쓴다. 참고 네. 쓴다. 네. 참고 쓴다. 참고 쓴다. 이 마당에 재미난 것이 그래서 이제 88 전차가 88년도에 전력과제다 88 전차인데 2001년도, 2년도에 이제 그 합참하고 국방부에서 K1, A1으로 성능 개량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주포가 105mm 주포를 120mm로 하고 또 사통장치 이런 거를 디지털화하고 하는 그런 거를 개량을 하는데 찾는다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중령으로 이제 대대장 마치고 가서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야전의 실상이 너무 잘 나니까 그 안에다가 에어컨 좀 집어넣읍시다 제가 그랬어요. 에어컨. 그랬더니 진짜. 계급 높으신 분들이 예.
병사들이 운전하는데 무슨 에어컨 그래가지고 에어컨 못 넣었어요. 그냥 참고 써라는 겁니다. 참고 써라. 땀 뻘뻘 흘리면서 그냥 참고 써라. 군인 그래서, 정신으로. 네, 그래서 제가 아니 그 7, 8월 달 되면은 이 전차가 낮에 핵 받으면 한 7, 80도 올라가는데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는데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이 양반들이 무슨 얘기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사하라 사막 그 보가프리가 전투에서 몽고메리하고 롬메리 에어컨 갖고 전쟁했냐? 그래서 제가 그 양반들은 해 떨어지면 전쟁하고 해 뜨면 전체 밑에 땅 파고 기다려가서 쉬었는데요. 역사적인 사실. 예, 그 팩트 폭격, 예, 팩트 폭격이네. 그 얘기 했다가 제가 아주 뭐 하여튼 그 다 저보다 계급이 예. 상관이시고 선배님들이니까 지켰겠다. 많이 혼났죠. 팩트 폭격 선배한테 팩트 폭격하면 그래서 지킵니다. 그냥 참고 쓰는 겁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건 그 K1, A1 전차도 이제 최근에 나가는 거는 에어컨이 붙여 나가고 네. 이번에 새로 만든 그 파워팩으로 문제되고 있는 흑표 전차 그는 처음 설계부터 에어컨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후배들은 그래도 좀 괜찮은 무기 체계 가지고 그렇게 예. 지금 전쟁을 앞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이거 진짜. 참는다는 말 끝에 그 에어컨 얘기까지 나와가지고.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좋은 말씀 해주셨고,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뭐냐면, 그 말씀하시던 그 군사의 어떤 무기에 대한 내밀한 탐사라든가 지식 없이 언론들이 너무 받아쓰기 형태로 엄청난 뭐 실수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계약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기사를 하면서 이게 전반적인 엄청난 방산비리가 있는 것처럼 와전되고 왜곡되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그 이번에 이제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다음에 이명박 뭐 국정원 뭐 여러 가지 사건 등을 수사를 하면서 언뜻 비치는 그 청와대에 계셨던 분들의 그 업무 수첩에 언론 장악 이런 네 글자가 눈에 띄지 않습니까? 네. 그 연장선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 기자분들도 저 개인적으로 이제 친분이 있는 그런 기자분들도 계신데 기자분들이 그렇게 쓰고 싶어서 쓰셨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제 국방부 출입하시는 기자분들 보면 정말 이 양반들이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고 날카롭게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선정적으로 막 이상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그런 기사를 쓰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잘 모르는. 네. 잘 설마 모르고야 쓰셨겠습니까? 뭐 아시겠죠. 아시겠으나 정말 잘하는 그런 분들은 그렇게 잘 안 쓰셔요. 근데 사실 오늘 우리가 방산 비리하고 해외 무기 도입 비리 이거 구분도 사실은 우리 잘 못해요. 예. 기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오늘 그 위원님 설명을 들으면서 맞아요. 그동안 우리가 늘상 쓰던 그 방산 비리 하던 거 그거 하면은 그냥 국내 방산 업체들이 뭐 대충 뭐 뇌물 먹고 그렇죠. 이런 비리를 생각하다가 해외 무기 도입 비리 딱 이 개념이 들어오니까 지금 정리가 지금 되잖아요. 근데 일반 기자 수준이라는 게 사실 대단한 지식을 가진 게 아니라서 검찰에서 감사원에서 보도자료 탁 내가지고 저 뭐 비리 덩어리 뭐 T50 같은 경우는 비리 덩어리라는 오명을 썼죠. 수리온 같은 경우도 아예 뜨지도 못한다고. 뭐 깡통헬기라고 했죠. 깡통헬기. 예, 깡통헬기라고 보도 자료에 그렇게 나왔대요. 네, 그러니까 기자들이 받아 쓴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언론 보도를 딱 받아보면 야 저거 수리온 개발하면서 깡통헬기 만들면서 수백억을 쓴 거야? 뭐 T50 저거 국내산 뭐 만든다더니 국내 비행기 전투기 네. 만든다더니 뭐 제대로 안 됐어 뭐 비리 덩어리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방산업체 주거나 연구원들 조져 또 그러니까 그렇죠. 또 얼마 전에 이제 뭐 의원이 뭐 45년 된 중고 헬기를 1,500원에 뭐 국방부가 도입했다. 이거 엄청난 1,500억 원. 네네. 원이 아니고요. 네, 1,500억 원 네, 네, 도입했다. 이런 뭐 이제 의원실 자료도 냈었는데 사실 그것도 알고 보니까 전혀 모든 팩트가 다 다른. 그 부분은 그 해당 의원님께서 나중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네. 잘 이해하시고 뭐 좀
다른 말씀하신 걸로 저는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일반 시민분들은 그것만 기억하지 그런 정정된 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 부분이 근데, 좀 안타깝죠. 네.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이게 한 번 해가지고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무식하고, 우리 남은씨라고 뭐 국방 아유, 무기 제가- 쪽에 잘 아는 저는 것도 아니고. 해외 도입 무기 예. 비리 오늘 알았어요. 저는. 예,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거를 몇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오실 수 있나요? 뭐 오늘 방송 결과가 좋으면 예, 지금 반응 좋습니다. 지금. 아니, 그러면 예. 뭐 불러주시면 네, 제가 요새 특별한 직이 없기 때문에 네. 예, 뭐 그냥 잘 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불러주시면 또 근데 좀 지리서를 좀 미리 주시면 네. 저도 좀 과거의 기억을 좀 알아야 상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진짜 네. 바빠가지고 질문지를 오늘 아침에 드렸거든. 네. 그 아침에 드리느라고 이거 어제 열심히 막 네. 공부해가면서 준비한 거야.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오셨어요. 지금 A4 용지에 뭐 자필 메모에 그걸 좀 한번 보여주시죠. 네, 한번 살짝 제가 들어서 한번 보여주시죠. 아니, 제가 아닙니다. 공부를 저- 좀 해가지고 아니, 이거는 언론에 났던 몇 가지 네. 그거 카피해 온 거고요. 네.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어저께 대통령님 네. 말씀하신 거 예. 제가 쓴 게 아니고 네. 저보다 몇 수 고수가 쓴 거기 때문에 저도 좀 공부하려고 제가 좀 요약 정리한 거고. 네. 예. 그 다음에 뒤에 아니 장은 뭐 이제 계속 정리도 많이 예. 해오셨는데 되게 아니. 저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예. 하시고 싶은 말씀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도 있습니다만 말실수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렇죠. 네. 예, 자, 그러면 네. 오늘 네. 우리 해외 무기 도입 비리는 한 번 더 해가지고 아예 한 편으로 조금 더 촘촘하게 한번 좋습니다. 파헤쳐보고 네. 오늘은 마침 문재인 대통령께서 에어쇼에서 그 연설하신 거 가지고 마지막으로 그 연설문 취지, 발언과 취지를 한번 우리 위원님께서 해설을 한번 해주시면서 정리 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이고 참 좋은 기회인데요. 예.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이제 그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해야 되겠다. 물론 앞에 여러 가지 자주국방도 해야 되겠고, 뭐 삼축 재개를 조기 구축하고 강한 안보, 책임 국방 실현에 모든 노력을 다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세 가지로 첫째, 둘째, 셋째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정부부터 노력해서 방산 관계자 모두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방위산업이라 하는 것은 경제학적인 용어로 따지면 이게 산업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 산업이라는 것은 다수의 공급자와 네. 다수의 수요자가 모여서 네.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가격이 형성되고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 게 산업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방산은 일단 사는 사람이 전부 딱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수요 독점. 수요 독점이죠. 예. 근데 공급은 한 명일 수도 있고 기껏 해봐야 두세 명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자도 독점 또는 과점이고요. 수요자는 온리 독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가격과 수량의 관점에서 보면 가격이 비싸면 수량은 적어지고 또 가격이 싸면 수량은 많아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거는 가격에 관계없이 불가능하죠. 수량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예. 그러면 수요 곡선도 그렇고 공급 곡선도 그렇고 단일 수직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격이라는 것이 그 어느 한 점에서 딱 형성되는 게 아니고 가장 비싼 건 얼마부터 낮은 건 얼마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자면 합리적인 가격이 얼마냐. 여기에서 법과 규정이라는 게 나오고 행정 재량권이라는 게 나오고 그 적정한 범위를 벗어나면 그게 이제 부정부패고 비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방산이라는 것은 정부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만드는 것은 민간 업체가 하는 네. 거기 때문에 개발은 정부가 하거나 민간이 하거나 이게 다 모여서 같이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신 겁니다. 그 산업에 대한 이해가 확실하죠. 당연하시죠. 아, 그래서 이거 쓴 사람이 엄청난 고소가 이걸 썼구나.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첫 네. 번째로. 두 번째는 기술과 품질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기술과 품질 중심의 방위산업을 육성을 해야 한다.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하신 말씀이시죠. 기술 경쟁력이 있고 품질이 명확하고 그리고 거기에 가격도 적정해야 외국에서 우리가 사주기도 하고 우리가 국가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하신 거고 그걸 위해서 특히 그 분야를 말씀하시면서 과거에 국방 획득 분야에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이런 단어도 사용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술과 품질을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신 것은 투명성, 전문성, 공정성, 효율성 이 네 가지 단어를 말씀을 또 하셨어요.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 효율성. 전문성.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말씀하신 게 내수형 방산에서 수출형으로 가야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수요자가 정부가 하나라고 했지 않습니까? 수요를 여러 만들어 주면 네. 파이가 커지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면 맞아요. 대한민국의 1년 그 무기 구매 획득하는 예산 11조 가지고 97개 방산업체가 나눠 먹는 구조가 아니고 1년에 수출을 예를 들어 2014년도 5년대 한 34조 정도 했는데 그러면 3조 5천 아닙니까? 네. 그러면 15조가 넘는 거예요. 음. 우리 방산업체 매출할 수 있는 파이의 크기가. 그래서 수출을 적극 육성을 해야 되겠다. 이거는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 그거 말씀하시니까 이제 네. 전체 그림이 또 그려집니다. 그 송영무 장관이 취임 직후에 방산업체 사장님들을 그 공관으로 장관 공관으로 불러서 만찬을 했던 거. 하여튼 모르겠어요. 아, 아닌가? 아, 뭐 했는데요? 그리고 그리고 하셨겠죠. 저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네네네. 왔을 때. 네, 그 오셨던 거는 제가 언론 그리고 통해서 봤고요. 대통령님이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만났잖아요. 만나셨죠. 진해 그때 여름 휴가 때. 네네네. 예. 그러니까 해외 그 수출 네. 세일즈 하려고 만나신 거잖아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차기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에 그 20%의 지분을 갖고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파트너죠. 예. 네. 아니 이번에 그 성남 에어쇼에서도 네. 그 인도네시아 그리고 말레이시아 그리고 에콰도르 이쪽 그 장성들 네. 공군 조종사 출신 장성들이 우리 그 K50 네. K50을 직접 이렇게 K50이 한 FA50. 아 FA50 예. 경공격기. 예. 예. 그거를 직접 이렇게 뭐 몰아보기도 하고 시험 비행도 하고 하면서 아유 품질 좋다고 네. 뭐 성능 좋다 그게 이런 것도 다 세일즈잖아요. 그 지금 현재 우리 공군이 쓰고 있는 F4나 F5를 지금 현재 조종사들이 그 FA50을 타보면 과거에 그 네모난 집차하고 벤츠 승용차 무는 느낌이다. 그렇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만 이제 FA50이 기본 뼈다구 골격 설계 자체가 그 기골이라고 얘기하는데 훈련기가 이게 기본 골격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진정한 새로운 모습으로 그것도 나타나기 위해서는 성능 개량이 필요하고 현재 이제 조종사가 2명이 타는 복자형인데 단자형으로 바꿔서 그 연료 탱크도 더 늘리고 그다음에 무기도 더 많이 싣고 하는 그런 걸로 그것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는 항공기입니다. 어쨌든 그 해외 수출을 많이 늘리면 네. 결국 수요처가 많아지는 늘어나면 거죠. 네. 우리 국내 방산업체도 개발에 좀 더 연구비 같은 거라든지 개발비를 그럼요.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럼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국방력도 네. 우리 무기로 우리나라를 지키는 그러니까 우리 무기 비율이 점점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그죠? 좋아지죠. 네. 위원님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어제 대통령님의 그 에어쇼 축사 말씀 그리고 그 같이 이제 우리 수리온 헬기라든가 이런 여러 우리 국산 장비들과 사진 찍고 말씀하셨던 거 그런 내용들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그런 해석을 했던 다른 언론사가 혹시 있었나요? 보시기에? 무슨 쌍방 독점이니 수요 독점이니 이런 얘기는 제가 오늘 처음 제가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했던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던 언론이 우리밖에 없는. 없어. 못 봤는데요. 자, 여러분 들으셨죠? 우리 대통령님 그 에어쇼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해석한 데는 UBC 정치 신세계. UBC와 정치 신세계에 출연하신 우리 이창희 전문위원님, 자문위원님
유일입니다. 최초. 네, 유일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역시 우리 문프님, 우리 달님이 항상 옳아요. 네. 우리 대통령님은 다 알고 계셔. 다 알고 계시. 그래서 그 대통령님 연설문은 그래서 제가 항상 전문을 올리거든요. 네. 전문을 읽어봐야 그러니까 기사 막 겹다운표 친 기사 읽으면 제대로 몰라. 전문을 읽어야 돼. 진짜 핵심적인 의미가 따로 있었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뭐 대통령님 연설문 해설판도 오늘 들었으니까 네.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네. 우리 위원님 다음에 한번 또 날짜 맞춰가지고 네. 저희가 또 그 사이에 또 공부를 좀 더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채팅창에 네. 위원님께서 조곤조곤 말씀해 주시니까 개안이 되는 느낌이라고. 아이고, 별 말씀을요. 그리고 저희도 오해했던 부분이 있네요. 네. 그 해외 무기 도입 비리와 방산 비리 분명히 구분해야 되고 네. 우리도 좀 따라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네. 굉장히 많았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감사드립니다. 반응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뵙는 네. 걸로 하고 네. 위원님 또 나오실 거죠? 아, 예, 불러주시면 나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뭐 평일 늦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한 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UBC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정치신세계 청취자 여러분 지금까지 봐주시고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후원도 해주셔서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UBC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정치 신세계 청취자 여러분, 프로레슬러 김남훈입니다. 오늘도 권수룩 논설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가 아니고 네. 두 번째 연속이죠. 네. 아까 오전이었는 낮에 KTV 출연하시면서 메이크업을 받았는데, 한 번 메이크업 받고 지금 세 번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재활용 세탄 예. 알뜰하시죠? 네, KTV에서 한 거를 쭉 쭉? 예,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웃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고요. 자, 또 아주 멋있는 사진이 어제 SNS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10월 17일 어제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에 참석을 하셔서 항공 자켓을 입고 조종석에 앉은 사진이 그야말로 탑걸이다. 네. 30년 조종사 포스다. 굉장히 뭐 웬만한 영화 배우들 다 저리 가라고 다 저리 가라죠. 네. 탑건2 찍는 거냐. 포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 아니었어요. 얼굴이 또 너무 잘생겼어. 선글라스가 그렇게 잘 어울리니까 진짜 그러니까 60대 남자 군복 선글라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쁜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지난 우리 9년 길거리에서 많이 봤잖아요. 하도 승질 나니까. 그런데 60대 남자 선글라스 군복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완전히 부셔버린. 네. 저도 20년 뒤에는 저런 얼굴이 되어야겠다. 가능하겠죠? 가능할까? 형한테. 알겠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국방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방산비리 척결 그리고 국방개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정말 강하죠. 그래서 오늘은 방위사업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무리한 무기 도입 사업에 제동을 걸다가 대령으로 외편하고 이후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던 국방 전문가 이창희 대령을 모셔서 방산비리 척결과 국방개혁 과제 추진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그동안 어떻게 많이 바쁘셨죠? 뭐 그냥 그 삼각지에 예. 가서 예. 뭐 그냥 국방개혁 자문단을 만들기 위한 기획팀에서 그냥 비정규직으로 네. 일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거죠? 예, 자문위원입니다. 네. 보니까 방산 획득 분과라고 이렇게 되어 네. 있던데. 그 자문단 잠깐 말씀드리면 네. 그 전에 아까 말씀하실 때 저를 대령이라고 하셨는데 지난 1월 31일 날 전역한 예비역 대령입니다. 예, 네. 예비역 대리. 예, 현역 군인은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의해서 네. 국방장관님의 허락 없이는 네. 출연을 못 여기서 하죠. 못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비역 대령이십니다. 예. 명확하게 예비역이고 현재 신분은 민간인입니다. 민간인. 네. 네, 명확하게 그렇고요. 국방개혁 자문단 아직 정식 출범된 건 아니고요. 네. 그 출범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는 우리 과거에 병영문화 쪽으로 이야기했던 그 군문화 분과가 하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어떻게 싸울 것인가 또 그렇게 잘 싸우기 위해서는 군 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 하는 군 구조 뭐 이런 분야가 하나가 있고 전투 수행 네, 능력을 그렇죠. 네. 증진시키기 위한 예. 분과. 그다음에 또 예. 하나는 이제 이 방산 획득 분야 네. 해서 이렇게 세 개의 분과를
좀 두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준비를 네.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방산 획득 분과면 무기를 그렇죠. 막 네. 사오거나 네, 우리가 자식 개발하거나 네, 네. 그 관련된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대령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그냥 위원님, 위원님으로 네, 위원으로 위원님. 위원님으로 제가 호칭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위원님은 군에 계실 때 네. 방위사업청에 오래 계셨었죠? 저는 이제 80년 1월 달에 사관학교 네. 입교를 해서 84년 3월 달에 임관을 했고 네. 야전에서 대대장 마치고 네. 국방부 획득실에 예. 연구개발 총괄장교로 근무를 하다가 당시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 지시로 네. 2004년 3월부터 네. 그 국무총리실에 설치했던 국방획득제도 개선단의 간사로 일을 하면서 방위사업법을 만들고 방위사업청을 만드는 그 실무를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에는 청장님 비서실장도 한 1년 하고 네. 그리고 또 뭐 전략혁신기획단 쪽에서 정책 업무 주로 하다가 2008년, 9년, 10년도에는 방위사업청을 떠나 있었고 뭐 2011년도 1월 1일부터 다시 방위사업청에서 근무를 쭉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위사업청은 정말 그 노무현 대통령의 나름 역작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3년도에 국방부에서 이 획득 분야에 근무하시던 고위직 분들의 그 수뢰 사건이 발생을 해서 네. 그 사건을 이제 수사하고 처리하는 과정 중에 뭐 아시다시피 뭐 율곡비리 사건이라든가 뭐 린다김 사건 어떻게 매 정권마다 이 국방 획득 분야는 그런 그 비리와 문제가 발생하느냐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 그걸 한번 마련을 해봐라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게 지금 방위사업법을 새로 만들고 방위사업청이라는 조직을 만들고 했던 거고요.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 생각에 그때 제도 개선의 목적 자체가 방위사업청이라는 별도 조직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었느냐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명확하게 이 국방 획득 분야의 투명성, 효율성, 다음에 그곳에 일하는 사람들의 전문성, 네. 그리고 그 결과로 국방 연구 개발이나 우리 방위 산업의 경쟁력 강화 이 네 가지 아젠다 2010년도에 또 똑같이 지금하고 비슷하게 방산비리 수사한다고 몇몇 대기업 거기 협력사 다음에 해외 무기 중개상 등등 해가지고 압수수색하고 수사하고 사람 오라가라 하고 그 결과 그 엘모 그 대기업 계열사 사장 하시던 분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고 어쨌든 그리고 나서 2011년도부터는 이제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전부 가격 경쟁으로 그렇게 방산을 이끌어 가다 보니까 뭐 듣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뭐 경쟁 체제 그런데 우리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런데 뭐 자유경제 체제 하에서 자본주의 국가에서만 경쟁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수요자나 공급자가 다수이어서 시장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경쟁이 맞습니다. 네. 그건 당연한 거죠. 핸드폰 만들어도 값싸고 품질 좋고 오래가는 거 만든 그런 핸드폰이 잘 팔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기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만든 무기, 대한민국 정부 소유자가 딸랑 1명입니다. 그럼 그 만드는 회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몇 개 없습니다. 네, 뭐 전차 그렇죠. 만드는 회사가 뭐 10개씩 있는 게 아니고 딸랑 대한민국 하는데 무슨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게? 뭐 나중에 또 네. 설명이 되겠지만 네. 하여튼 이명박 정부 때는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가 되고 위축이 되고 그러면서 경쟁체제 도입한다고 업체 입장에서 보면 저가 낙찰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이 쭉 지속이 됐었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조금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고 무슨 정책을 했는지는 매우 궁금하긴 하나 그걸 이제 수치로 보면 어떤 식이냐 하면
방위사업청에서 해마다 통계 연보를 발간을 합니다. 그 방위사업청 통계 연보를 보면 2014년도에 해외 무기 구매 계약액 8조 9천억을 계약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 8조 9천억. 8조 9천억을 계약을 했고요. 네. 2015년도에는 계약액이 얼마였냐 하면 8조 1,970억이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근데 규모가 되나요? 2014년도에 방위사업청이 쓸 수 있는 방위력 개선 사업비 예. 얼마였느냐? 11조였습니다. 11조. 11조 가운데 8조 9천이면 거의 다네요. 그러면 2조 1천억 남죠. 예. 그 2조 1천억 남은 거 가지고 대한민국의 97개 방위사업체 뜯어먹는 그런 구조가 돼 있던 겁니다. 2015년도에는 한 8조 2천억 정도 되니까 8조 2천억에서 30억 모자라는 돈 계약했으니까 2015년도에는 한 11조 3천 내지 11조 5천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내내 비슷한 돈 그냥 왜 그러면 박근혜 정부 때는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지금 2015년도 방산비리 수사단 만들어서 수사를 하고 카이가 만든 수리온 헬기가 뭐 천하에 몹쓸 비행기고 네, 고물 취급을 뭐, 당했죠. T-50 항공기나 F-50 외국에 어저께 대통령님도 말씀하셨지만 23억 불어치 수출을 했는데 그 수출 가격은 엄청나게 낮고 국내 납품 가격은 무지하게 비싸게 뭐 하고 뭐 그래서 천하의 나쁜 놈들이다 카이라는 회사가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미군 그 고등훈련기 사업에 지금 카이가 굉장히 불리한 예, 입장에 그 지금 규모가 처해 굉장히 있는데 크던데요. 뭐 돈으로 따지면 뭐 명확하게 보면 한 뭐 백수십조 정도 되는 사업인데 네. 그래서 카이가 지금 굉장히 입지가 곤란해졌어요. 왜?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박근혜 정부 때는 국내 방산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죽일 놈이고 죄인이다. 국내 방산업체는 비리 온상의 그렇죠. 오명을 뒤집어쓰고 다 작살이 나고 결국은 해외 해외 무기를 예. 도입하는 걸로 다 채워버리다는 그렇게 거죠. 치중이 됐죠. 예. 결과론으로 보면 그러면 왜 그랬을까? 그 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 궁금하다. 저는 린다 김이 탁 떠오르는데 로비스트들, 해외 그 무기 업체들 로비스트가 일단 먼저 확 떠오르면서 아 그 사람들 돈 많이 벌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년에 뭐 9조 원에 가까운 무기를 뭉터기 그렇게 돈이. 계획을 그렇게 수립하고 했으면 리베이트 1%만 떨어뜨려 먹어도 얼마지? 엄청나죠. 근데 저는 위원님이 그 역대 대통령을 다 겪어보시는 상황이 됐잖아요. 확실히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그 시스템 구축에 대한 열망, 그 뭐랄까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도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네. 시스템들을 움직일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애착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이지원 시스템도 직접 만드셨던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게 느껴지고 이명박 같은 경우는 정말 20% 리베이트는 그냥 본인 감각 경험 아니에요? 본인이 예전에 건설사 했을 때 그 경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후일담으로 흘러 들은 이야기는 본인께서 이제 건설사 사장 하실 때 네. 수주에게 30%를 주셨다고. 그런데 국방 분야는 그래도 군인들이 좀 순진하니까 10% 깎아서 20이라고 얘기했다라고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 걸 제가 흘려들은 적이 있는데 이거는 뭐 농담으로 치고 네. 하겠습니다. 네. 근데 농담을 네. 떠나서 네. 국군 최고 통수권자가 한마디로 이 국민의 군대 또 국방부 전체를 20% 리베이트로 움직이는 집단으로 매도한 거잖아요. 그분은 군대 안 갔다 오셨으니까 모르시죠. 네. 군대를 안 가서 몰라. 네, 네. 모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뭉터기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네, 근데 정권 특세가 이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계약을 했다는 것은 그 무기가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쓰여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를 군부대 배치한다는 건데 배치를 하고 나면 운영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수리 부속도 계속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되고 특히 부품집이라든지 이런 국산 무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자주국방의 네. 연장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국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시작전권 가져오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로 우리나라를 지킨다. 그렇죠. 그래서 1970년에 국방과학연구소를 만들었고 그 이후에 우리 국산으로 된 국산으로 만든 뭐
총부터 소총부터 해가지고 그죠? 그 K2 소총 같은 거. 네, 네. 예, 제가 군대 있을 때 썼던 네. KT 소총. 그것도 국산 소총이잖아요. 네. 자, 그런 것부터 해서 블랙 이글스 그 비행쇼 하는 그 비행기도 우리 국산. 국산. 그리고 세계 몇 개 안 되는 초음속 등등 해서 이렇게 한국항공운주라든지 국내에 여러 방산 업체들이 그동안 쭉 노력을 해서 같이 노력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 왔는데 네. 방산 비리라는 이름으로 몽땅 그 업체들이 마치 엄청난 비리의 소굴이 되고 물론 비리가 있었지만 네. 근데 자 여기서 우리가 방산 비리라는 것과 경영상 비리 이걸 좀 구분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개념 정리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뭐 다 얘기가 됐으니까 언론에 보도됐던 네. 거고 카이라는 회사를 놓고 보면 네. 하성룡 사장의 개인 부정부패입니다. 비리가 아니고 방산 비리가 아니라 개인 부정부패. 개인의 부정부패입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나쁜 짓 한 거. 네. 요거는 명확하게 부정부패고요. 네. 사전적 의미로 보면 비리라 하는 것은 이치가 아닌 옳지 못한 것을 비리라고 정의를 네. 해놨거든요. 그러면 비리라 하는 것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거나 이런 것이 비리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되 그것이 개인 주머니를 불리기 위해서 하는 거는 그건 명확하게 부정부패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의사결정을 지연을 하거나 내 주머니 채우는 건 아니겠으나 다른 목적으로 또는 다른 이유로 나쁜 짓, 의사결정을 지연하거나 왜곡해서 하는 그런 경우는 비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걸 부정부패와 비리를 구분하지 않으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요걸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한번. 네. 예.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방위사업청이 생기게 된 그 계기를 만들어준 이모 전 국방부 율곡 비리. 사건이나 율곡 비리 이런 사건을 예. 보면 그 천문학적인 뇌물을 개인이 받은 거거든요. 네. 그거는 부정부패입니다. 이건 비리가 아니에요. 네. 부정부패고. 네. 지금 국정감사에서 일부 논의가 됐고 지금 또 언론에도 일부 보도가 됐는데 F-35 계약을 하면서 꼼수 계약으로 8천억 원 이상을 날렸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거 이제 F-35 계약은 2014년 9월 말에 있었는데 계약을 하면서 가격 조건을 네. 잘못 계약서에 명시를 하는 바람에 네. 트럼프 이후에 인하되는 부분을 반영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일부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향후 이제 그 그렇죠. 전투기 네. F-35 네.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우리는 인하분을 그걸 우리가 혜택을 받지 혜택을 못하는 못 받는다.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럼 계약상 문제죠.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때 그 계약을 담당했던 계약 관련 공무원들이 네. 예. 과연 개인적인 그 주머니를 채우거나 아니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부정부패가 아니고 네. 이게 비리입니다. 이게 네. 이런 게. 이런 방산 그렇죠. 비리라는 게 예. 바로 이런 것들이다. 예. 그러니까 다음에 국고에 손실을 끼치는. 국고에 손실을 끼치는데 그게 글쎄요, 꼭 국고에 손실을 끼치는 그렇죠. 대부분 그런 결과로 나타나니까. 근데 그 돈이 근데 어디론가 어디론가 갈 거 아닙니까? 빠져나가죠. 근데 개인의 치부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부정부패라고 말하기는 사실은 곤란하죠. 예. 그래서 어떤 특정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그런 사업을 하는데 내 주머니 채우려고 하는 건 향응 부정부패고, 접대받고 뇌물 받고 하는 네. 건 그건 부정부패 맞습니다. 네. 이건 쳐죽여야 돼요, 정말로. 네. 그러나 비리 문제도 사실은 더 큰 문제다. 이거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눈에. 네. 눈에 드러나진 않으나 피해액은 오히려 더 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공무원의 잘못된 의사결정 또는 의사결정의 지연 또는 의사결정의 졸속 이거는 사업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이거는 의사 결정 그러니까 무기 도입을 하든 네. 그리고 국산 개발을 하든 네. 그 과정은 결제 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제 그죠? 라인이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최말단 실무자에서 뭐 방위사업청장이라든지 네. 그다음 뭐 그 위는 예를 들어서 국방부 차관 장관 그리고 국무총리 대통령까지 이렇게 다 뭐 있을 수 이어지는 있죠. 거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스템이 그 방위사업법에 보면 투명성 강화 부분에 그 정책 실명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자부터 시작해서 네. 최종 의사결정권자까지 다 누가 이걸 결심을 했다 하는 것을 다 명시하도록 네. 그렇게 법적인 제도 장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2014년 11월 말부터 만들어졌던 방산비리 수사단 검찰에 거기서 수사해서 끄집어낼 수 있었던 이유도 그 정책 실명제에 네. 누가 무엇을 했다라는 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수사가 가능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말을 잘 구현하자, 그 시스템을 잘 만들자라고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방위사업법이라는 신규 법을 제정을 한 거고,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을 어떻게 잘 수행할 것인가 하는 조직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국방부에 2차 관제하는 방법이 있었고, 다음에 국방부의 외청으로 하는 방법도 고려를 했고, 그다음에 이 국방 쪽뿐만 아니고 경찰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똑같이 이제 총기, 탄약, 무기 다 쓰니까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 포괄안보로 해서 총리실의 처 단위로 뭐 안보지원청, 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고민했었는데 당시의 여건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 봤을 때 국방부 외청이 제일 합당하겠다라는 논의가 있어서 국회에서도 많이 논의했고 그래서 방위사업청이라는 조직을 만드는 것을 맨 마지막에 결정했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만든 방위사업청이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위상도 변화가 있었고, 네. 그죠? 네. 본래 그 만드셨을 때 네.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방향으로 간 부분도 있고, 그렇죠? 네, 분명히 네. 그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9년 동안 그러니까 예편하시기 전까지 방위사업청에 쭉 네, 계속 계셨던 거죠? 있었습니다. 네. 예편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전역한 건 금년 1월 31일인데요. 예. 원래는 이제 만기는 금년 6월 30일입니다. 네. 그래서 한 5개월 먼저 당겨서 전역을 했고 그랬는데 사실은 2015년도에 그 좀 참 말씀드리기 애매한 부분이긴 하나 네.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그 방위사업, 방위력 개선 사업 이쪽 업무를 하면서 석연치 않은 의사결정이 참 많이 있어서 2015년도에 당시 장명진 청장님의 제가 정책 그을 지원하는 TF 팀장을 하고 청장님하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 논의를 하면서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많은 그 의사결정 과정에 말하자면 반대 의견을 제가 굉장히 많이 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사업들도 있긴 하지만 네. 최근에 이제 감사원에서 감사 시작했다고 하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그 KF-X 사업 뭐 이런 것 등등 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우려를 표명을 하고 그렇게 한 결과 이제 2015년 연말에 여러 가지 기관에서 이제 말하자면 몸 조심해라 뭐 이런 네. 경고도 많았고 어허. 그래서 그렇다면 제가 전역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형식상 이제 자진 전역하는 형태로 그렇게 해서 제가 만기보다 좀 당겨서 전역을 하게 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우려를 표명했더니 그냥 우려버렸군요. 사람. 뭐 여기서는 우려를 표명이라고 제가 그런 단어를 썼는데요. 사실은 심각하게 싸운 거죠. 뭐.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있었고. 네. 근데 아까 권석 의원이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방위사업청의 본래 취지와는 네. 좀 다른 형태로 지난 9년 동안 간다고 느끼셨던 그게 거겠죠?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제 방위사업청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방획득제도 개선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여러 전문가들 모여서 그 제도 개선단 22명 그때 인원이 있었는데 모여서 논의를 몇 달 동안 하고 최초 보고서 초안이 작성돼서
2004년도 9월 말경에 그때 당시 대통령께 최초 보고를 드리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도 안 먹을 테니까 대통령이 나도 안 먹을 테니까 너희들도 못 먹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셨어요. 야.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뒷머리가 쭈뼛쓰는 그런 서늘한 감정을 가졌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 야, 내 목숨 걸고서라도 이걸 완성을 해야 되겠다. 그게 첫 번째 말씀이셨고, 두 번째는 이분의 이제 참 인간적인 면이 그 면모가 드러나는 부분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개혁도 좋고 개선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 거 한다고 애먼 사람 실직자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여러 개 흩어져 있는 8개 기관에서 흩어져서 이렇게 무기 획득 사업을 하고 있던 거를 다 통합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필연적으로 사람 수가 줄어들 텐데 그 사람 수 줄어든다고 해서 그 사람들 잘라서 파면시키고 실직자 만들면 어떡하냐. 그 실직자 만들지 마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야, 정말 가슴이 따뜻한 분이구나. 그래서 보고를 마치고 나오면서 정말 이건 목숨 걸고 완성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2008년도 2월 달에 이제 그 이명박 대통령 취임을 하고 3월 달에 이제 장관님도 새로 오시고 근데 2008년 4월 달에 이제 그 국방부의 국방 획득 체계 개선 TF를 만들어서 방위사업청을 없애라 하는 작업을 하고 그 TF 한 40여 명 인원이 한 4년 반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안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한 1,700명 정도 직원들은 그 상급기관인 국방부에서부터 방위사업청을 없애겠다 이렇게 하니까 일단 위축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네. 이제 그런 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때 이명박 정부의 아주 특이 사항이 나중에도 뭐 질을 하시겠지만 이 방산, 이 국방 이쪽에도 경쟁 체제를 도입을 해라.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었어요. 2009년 10월 달에 국방분야 리베이트만 없어도 국방비 20% 이상 절감이 가능하다. 대대적으로 한번 확인해봐라. 예. 고장나면 계속 교체해주고. 그렇죠. 업그레이드도 계속 해줘야 되고. 계속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고, 예. 신무기 새로, 예를 들어서 F-35가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에 공대공 미슬, 새로 성능 개량한 거, 새로 또 붙여야 되고. 그거 다 돈이잖아요. 그게 다 운영유지비라고 하는데요. 예. 통상 한번 무기체계가 들어오면 25년 내지 30년 쓰는데, 전력화비를 100이라고 치면, 학자들의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그 운영유지 비용은 300, 미니멈 300. 그러니까 3배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8조의 무기를 계약을 했다고 하면 앞으로 한 3, 40년 한 뒤까지 20조 이상. 38, 24, 24조가 더 들어가고 예. 다 합치면 32조인 거죠. 네. 그러면 32조를 30년으로 나누면 1년에 한 1조. 1조. 그럼 1조의 리베이트 1% 따지면 1년에 100억. 100억. 계산 쉽게 나오지 네. 않습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죠, 이게. 저 무기업체 취업해서 로비스트를 그거나 할 걸 그랬어. 근데 이제 그게 로비스트 혼자만 다 갖겠습니까? 이 사람 저 그렇죠. 사람 다 업체도 나눠갔겠죠. 있고 네, 그럼요. 네. 그 비용도 많이 썼을 거고. 네. 그래서 그 부분 아까 위원님도 권순 위원님도 뭔가 지금 우리 일반 시청자 아니면 시민들 분들께서도 방산비리 아니면 뭔가 생각을 이 단어만 들으면은 정말 대한민국의 그 방위산업계 전체가 아주 썩은 사과로 가득 찬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더 이상 손을 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검찰이나 감사원이 수사를 한다고 하면은 그래 이제 다 싸잡아야 다 때려잡아야지 이런 어떤 반사적으로 파블로에게 좀 그런 반응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에어쇼에 참석을 하셔서 좀 약간 특이한 사연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현재 검찰과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거나 수사를 받았던 방산업체가 일궈냈던 성과를 치하하고 네. 그 직원들을 격리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렇죠. 헬기, 네. 연습용 전투기, 수리온하고 네. T-50. 그렇죠. 이거 저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카이는 최근까지 수사를 받고 그 사장은 지금 구속되고 소속된 상황. 부사장은 자살하고 네. 네. 그래서 엄청난 방산 비리가
있는 것처럼 일단 지금 되어 있어요. 네. 그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또 카이가 만든 그 무기들 칭찬하셨단 말이에요. 또 기념 촬영하는 것도 청와대 측에다가 먼저 문의를 했대요. 같이 찍어도 되냐 그러니까 네. 아 찍어도 좋다 해서 그런 사진들을 찍었는데 이게 어떤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그 듭니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무기 체계가 비싼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카이에서 만든 그 FA-50 한 300억 정도 하는데 그 비행기 조그맣습니다. 가서 보면 5만 원짜리로 300억 가지고 그 모형 만들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비싸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국민의 눈으로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부분도 뭐 전혀 아니라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6.25 전쟁 이후에 전쟁의 참화를 딛고 50년대, 60년대 지나서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국방 그 무기 획득 분야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닉슨 닥트린 이후에 자주국방을 해야 되겠다. 미군들 철수하고 북한의 위협은 실질적으로 높아지고 하면 그때는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는 무기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소총 한 자루도 못 만들었죠. 못 만들었죠. 그래서 뭐 소총도 만들어야 되겠고 권총도 만들어야 되겠고 권총은 이게 사실은 작을수록 이게 기술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 국산 권총은 한참 몇십 년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소총도 만들어야 되겠고 수류탄도 만들고 박격포도 만들고 이런 거를 위해서 1970년 8월 6일 날 홍릉에 국방과학연구소를 만드십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역사가 오래됐네요. 1970년이면. 그렇죠. 1970년 8월 6일 날 창설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따지면 벌써 이제 한 2, 3년 지나면 50년 되지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방 개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사실은 여기까지 와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자기네 나라가 만든 초음속 항공기로 자기네 나라의 조종사가 에어쇼를 하는 나라가 대여섯 개밖에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우리 그 블랙 이글스. 네, 그 팀이 네. 2013년도인가 4년도인가에 그 영국의 판버르 에어쇼 가가지고 에어쇼 팀 중에 1등한 팀입니다. 저는 그 직접 한번 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성남 비행장 가서 블랙 이글스 에어쇼 하는데 와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블랙 이글스 에어쇼 보고 10년 전에 제가 업이 돼가지고 오토바이로 과속하다 사고 나가지고 에어쇼를 볼때마다 지금거려요. 그래서 분명히 과도 있고 공도 있는 거는 명확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질문하시는 것 중에 그러면 어저께 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연단의 뒤에 우리 카이가 만든 T-50이라는 훈련기하고 고등훈련기. 고등훈련기하고 그걸 개조 개발했던 FA-50이라고 경전투기입니다. 그 전투할 수 있도록 만든 그 경전투기도 있고 그 옆에 감사원이 아주 형편없는 거라고 매도했던 그 수리온 헬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어제 또 수리온 헬기는 실기동 비행까지도 했었고 그럼 과연 지금 언론이라든가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만든 무기체계가 그렇게 나쁜 거냐? 글쎄, 그 나쁘면 우리 뭐 자주국방이 안 되겠죠. 자, 여기서 잠깐 정리하면 지금 이 그 수리온 이야기라든지 T-50